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스페셜 연구위원 한 분 나오셨습니다. CBS 이준규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21, 21이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1개월 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다를 첫 번째 주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21개월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 모레 열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일 오전 그리고 시간은 10시로 정해졌는데요.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이제 2022년 8월에 열렸던 이 100일 기자회견인데 그 이후로 두 번째이고요. 이번 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 기자회견만 1시간 정도 한다. 주제 제한이 없다. 질문도 개수가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만 1시간 정도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서 모두 발언하는 시간 빼고 네. 기자들 질의응답 시간만 순수하게 1시간 가져가겠다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정 운영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기자들 앞에 앉혀놓고 네. 쭉 모두 발언을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3년차 맞아서 이렇게 바뀔 거고 이런 내용을 먼저 다른 곳에서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쭉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그때 브리핑 룸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질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00일 기자회견 때는 질의응답 시간 중에 한 절반이 모두 발언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자 질문하는 12개 받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그걸 당시에는- 분리하겠다. 네, 그 예, 당시에는 이제 같이 앉아서 하면서 20번 정도가 모두 발언으로 쓰이고 네. 질답 12개, 그다음에 시간은 33분 정도에서 약간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뒷부분만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주제 제한 없고 뭐든지 다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일단 지난번보다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제가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생각해 보면 질문지를 좀 미리 받고 혹은 뭐 순서는 좀 미리 정한다든지 질문 순서 요 정도의 조율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엔 그것도 없는 거예요? 행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진행이 매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이 행정기관의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 행사상의 진행 조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왔는데 요번에는 그 대응 논리,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모두 발언 때 이재명 대표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비공개 회담 부분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뭐 그런 양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지난번에는 공개를 못했지만 그 논리들을 쭉 만든 다음에 뭐든지 던져라. 다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질의응답 시간은 프리토킹 네. 자유롭게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뭐 이 부분은 대충 짐작되는 것들은 있어요. 네네. 뭐 지난주에 국회가 바로 이제 민주당이죠.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법, 예.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아주 따끈따끈한 현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다가 이제 명품 가방까지 더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그다음에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렇게 전부 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다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질문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어떤 현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 누구로 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구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야당하고 협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도 다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순봉 기자 주목해 보고 있는 부분은요. 네, 시점 방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21개월, 1년 9개월 만에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을 옮겼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소통을 안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점상에 좀 중요한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 보면 이제 총선 한 달 뒤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좀 제가 주목해서 봤던 시점은 그날에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네, 오전 그러네요.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난번에 그 대국민 담화 총선 전에 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거든요. 그때 음. 의대 정원 뭐 의정 갈등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히는 그 기자회견이었었는데 대국민 담화였죠. 기자회견 형태는 네.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고 특히 제가 당시에 들었던 그 표현은 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보다는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내에서 좀 분리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고 네. 실제로 하문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용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내부적으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전 10시에 있었던 이 기자회견이 오후 2시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후보들 3명이 나와 있지만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다 친윤으로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다만 당내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 추경호 의원이 그중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가운데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뭐 중진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요번에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하고도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 용산이 좀 예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만큼은 추경호 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일종의 이제 기자회견이 네. 의원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국민 상대로 해가지고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8석을 잡아라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8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이제 의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소통의 형식에 대해서 방금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용산 출입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현재로서는 어떤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혹시 뭐 조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유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그 대통령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년간의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이런 질문들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년간의 소회 밝혀주십시오. 이 질문은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선 제일 좋은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편한 좋은 질문이고 사실 기자들도 처음에는 주로 많이 시작해요. 하죠. 또 앵커님도 저도 사실 인터뷰할 때 처음에 그렇게 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얘기를 진짜요?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기 정면 상황을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고 국정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의제를 이제 뭐 가리지 않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반전의 기회가 되겠는가? 네. 반전이 되려면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다. 이런 물론이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대응들은 보면은 좀 늦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거든요. 한 타이밍씩 늦다. 네, 이제 반응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 때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언급이 없었고 장내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의대 정원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 한 타임 늦은 게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본이 나중에 나오는 그런 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야당이 예측을 깨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모 관계자의 표현을 들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공수처장 임명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네. 대해서 검찰 수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됐으니 공수처가 잘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뭐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즉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고 대통령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잘 얘기할 수가 없다. 내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좀 막으려는 그런 논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야권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한 발 더 깨야 나갔으면 한다. 좋겠다. 그걸 깨고 우리가 요런 독소 조항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만 해소가 되면 받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파격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여당의 바람인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다른 바람을 좀 전해드리면은
대안 제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회담 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기존에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민생 현안이 좋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 제시가 좀 대통령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바람들도 좀 들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시진 않잖아요. 네. 대통령실 출입은 아니니까. 네. 참석하게 된다면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뭐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성과가 나온 부분이 이태원 특별법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도출을 하려면은 서로가 한 발 물러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고 뭐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할 수는 음흠.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독소 조항을 뺀다든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 불편한 문구 이런 거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과를 내실 거냐? 어. 지난번 전략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어. 평가를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서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슨 카드를 갖고 예, 있는지 궁금하다. 순서들이 뭐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실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저의 즉석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준규 기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시작된 국회의장 선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이례적으로 뜨거운데 네. 오늘이 후보 등록 시작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네. 이틀 동안 이제 접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6시에 마감한 후에 10분 후에 이제 대리인들 모여서 기호 추첨까지 해서 완전하게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파전 맞아요? 네, 지금까지 4파전이라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4명인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뭐 내부는 다 아시잖아요. 6선의 추미애, 조정식, 그다음에 5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들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 막판 변수로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판 변수 뭐요? 저희 뉴스쇼 고정 출연 또 하시는 분이신데 네. 예, 박지원 당선인 전 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은 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네, 5선이고요. 예. 출마 여부를 좀 굉장히 깊게 고려를 하고 있는 아,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어.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의지는 확실히 있어 보였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뭐 기사도 좀 써줘야 내가 뭐 어떻게 좀 발판 내서 나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건 은근 바라는 건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지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경륜 이런 걸로는 뭐 박지원 뭐 전 대표가 예.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건 맞는데 예. 선수도 마침 또 5선 도전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아하. 4년 동안 일단 당선인이 안 돼서 이제 국회에서 벗어나 있었고 물론 뭐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하긴 하셨지만 그게 또 의원들하고의 스킨십이 중요한 선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장은 결국 의원들이 뽑는 선거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제 와서 요번에 당선인이 돼서 와서 보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발목을 예, 잡는다. 어디서부터 아.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하.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다 뭐 이렇게 저기 하기도 힘들고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내대표랑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사실 나머지 네 분들은 뭐 메시지라든지 네. 아니면 전화 돌리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식사를 계속 돌리자든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나고 계신데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펼치실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등록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막판 변수로 떠오른 박지원 네. 전 원장 얘기해 주셨고 잠시 후에 우원식 의원은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 놨거든요. 좀 들어보시고요. 네. 어쨌든 기류 자체는 선명성 대결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직이라는 게 관례적으로는 제1당 최다선 의원, 예전에는 뭐 9선 의원, 8선 의원 이런 분들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어른 같은 느낌으로 맡아서 회의 진행하고 안건 상정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여졌다면은 요즘은 서로가 이제 어떤 법안을 처리한다, 처리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여야 간 대결 구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들 서로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당내에서 굉장히 그림력이 지금 강한 상태고 원내대표도 이제 친명계 핵심 측근으로 이제 들어오셨고 박찬대 의원이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의원들한테 저 연임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거의 사실상 추대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당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림들은 누가 어느 후보가 봐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 총선 민심 우리가 대통령에 계속 뭉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뭐 서로 합의 안 됐다고 안건 안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그때까지 국회 계속 놀 거냐. 그런 거 아니다가 최저 하한선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민주당 출신, 민주당의 국회의장 아니냐 이런 발언
그다음에 뭐 출연자들이 저희 다 나오셨잖아요. 네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셨죠. 발목 잡고 음. 다 된 밥에 뭐 콧바트리고 이런 것들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선거가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은 국회법상에는 국회의장이 되면은 바로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의 의무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판인데 여론조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뭐 중립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굉장히 대부분 좀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도 그런 지적을 했죠. 이게 중립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공부해 보면 국회법 공부해 보면 되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저 이제 취재하고 기사 쓰면서 굉장히 좀 요즘에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인데 예. 이게 뉴 노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뉴 노멀, 네. 새로운 스탠더드. 이게 왜냐면은 그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파편적으로 많이 전해드렸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추대를 해가지고 한 명이 나왔고요. 아니 171명이 당선됐는데 근데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가 한 명인 건 정말 이례적인 찬반 거 투표, 아니에요? 예, 찬반 그렇죠. 투표. 찬반 투표를 하는 예. 이상한 상황이 나왔고 예, 예. 그다음에 당대표 연임이 지금 제가 취재하기로는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측근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그 측근들, 그러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졌던 측근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제는 좀 하는 기류로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분들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 연임 굉장히 또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까 다 쭉 설명해 주셨던 국회의장 경선 특히 이 과정에서 탈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연결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당선인들 많이 만나는데 네. 민주당 당선인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많이 합니다. 나는 뭐 이번에 법사위를 가게 되면은 네, 네. 저 검찰청 앞에 좌판 깔고 내가 싸울 거다. 뭐라든가 이런 음.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제일 잘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그런 자리에서 기자들이 예. 공격수 역할 하는 거 뭐 초선 때 잠깐 하시고 오래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 자체가 누가 제일 잘 싸우느냐가 미덕이나 이렇게 덕목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그거에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그런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 그런 프레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후에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도 보면은 일부 강성당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 경선 결과 친명들이 다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정당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새로운 그 뉴 노멀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게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협치, 다양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번 총선 끝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뉴노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쓸 때 협치는 당연한 거고 다양성도 당연한 거다라는 그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보면 비판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걸 비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어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좀 그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네. 이제 이런 표현 저는 이 표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단일 대우가 자기도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이걸 가는 게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선 민심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그림인가 아닌가는.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은 잠시 후 우원식 의원한테도 제가 드릴 거니까요. 두 분 들어주시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기밀 빼돌리더니 돈 조금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라고 한 인도네시아 정부. 무슨 얘기입니다. 얘기입니까? 이게 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라는 또 보라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나눠가지고 내면서 이제 저희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3분의 1만 낼 테니까 처음에 계약한 내용의 3분의 1만 낼 테니까 그만큼 기술 이전도 좀 적게 해주시고 우리 계약을 좀 축소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을 다 해놨는데 네네. 3분의 1만 낼 테니까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주시고 네. 뭐든지 좀 축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황당한 게 예. 이게 동네 구멍가게 계약도 사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내고 나면 낙장 불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이 당연하죠. 되는데
당초에는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게 얘기 합의가 돼서 이제 2016년에 전체 개발비가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20%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을 해라.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술 주도를 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개발을 쭉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개발한 것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기술 관련 부분들도 정리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3천억 원밖에 안 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원래 이게 1조 7천억 원이면 10년을 그냥 단순 분할로 따져도 예, 예. 2026년 6월까지 계약이라서 한 1,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난 한 300몇 억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낸 거죠. 어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요 사건이 요것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거는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음흠. 기밀을 빼가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을 웬만큼 빼가고 나니까 예. 자기들께 필요 없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아.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일방 통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박순봉 기자?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의심이 되는 지점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면 지금 올해 1월 17일에 그 기술자 2명, 그러니까 인니 기술자 2명이 USB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가지고 나가려다가 적발이 됐거든요.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공식으로 전해주는 거 외에 맞습니다. KF21 개발 과정 같은 것들이 담긴 그 자료를 USB에 담아가지고 나가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게 처음 잡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현재는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자료를 빼돌린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는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다음에 인니에서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요만큼만 받고 돈도 덜 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나오는 지적들은 뭐냐면은 뭐 네. 국회 쪽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들이 이 금액을 이제 덜 내겠다 미납금이 나온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배제를 시켰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니에서 파기해놓은 기술자들 있잖아요. 배제를 시켰었어야 됐는데 배제를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이없는 인도네시아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허술했던 건 아닌가,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거의 듭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프랑스 이제 네. 전투기를 막 구입을 하고 네. 몇 대, 막 40몇 대 구입하고 이렇게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계획된 범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잘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